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표준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환율 1,500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그리고 가상자산. 이제는 모두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뀐 것들 속에서 2025년 새해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은 현재 한국증권학회장이신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경제연구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연구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낙 이게 험한 시기에 모셔가지고 저희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불범정,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한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쉽게 풀어보면 사필기전과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자라고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정의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서.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다. 주식시장으로 옮기면은 본질에 충실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광석 교수님은 또 이 소용돌이가 닥치는데 배가 스스로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소용돌이 맞기도 전에 이미 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전부터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딱 앞에 소용돌이가 닥친 거죠.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근데 그것에 부딪힐까 말까를 고민하고 반드시 우회해야 되는데 이 배가 스스로 난파될까 두려운 그런 상황으로 현재 경제를 정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자, 오늘 이슈는 무엇보다 환율인 것 같습니다. 뭐 환율 1,500원 간다 이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뭐 1,486원까지 갔나요? 네, 최고치.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1,500원 환율, 1,500원 시대 이게 과거에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위기 때나 경험했던 건데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먼저 이준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주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쉽사리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그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그런 사실입니다. 뭐 달러화 강세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한다, 입안을 할 그런 예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지금 11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이제 국내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이런 환율의 상승세는 뭐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가 마찬가지겠지만 심리를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실제 선거 때 내놨던 그런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책이 옮겨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폭은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뭐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느리게나마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대개 내년 환율을 1,300원대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중후반 정도로 1,300원대요? 1,300원 중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광석 교수님은 이제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시니까 시장에서 이 1,500원에 다가가는 이 환율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제가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의 입장을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들어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이 환율이 지금 11월부터 소위 말하는 1,400원대 강달러를 본 거예요. 그럼 아직은 장기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이르죠. 2달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웃는 기업과 우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웃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유튜버들인 거예요. 유튜버들은 달러 베이스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같은 조회수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누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체감하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나열하면 지금 베이커리나 과자나 라면이나 이런 소비재 제조사들, 이 소비재 제조사들은 원자재 비축분을 뭐 많게는 1년치를 갖고 있어요. 많게는. 그러니까 약달라일 때 원자재를 사온 거예요. 밀이나 뭐 여러 각종 원자재를. 그러니까 약달라일 때 사왔고 지금은 강달러가 되니까 높은 가격에 북미에서 매출액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해서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거 괜찮아. 네.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가 파뮤거든요. 예. 근데 파뮤를 이미부터 저장해 놓고 저장고에 쌓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달러일 때 이 파뮤를 수입했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웃을 수는 있겠죠. 좀 다른, 예, 다른 우리가 아는 거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였군요. 그럼 지금 굉장히 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 강달러 기조가 더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예, 가정한다면 이제는 이 재고가 부족해지니까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사와야 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강달러가 장기화된다면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모두 힘든 게 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뉴노멀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통화 당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어져요. 예. 내수 경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야 될 텐데 그랬다가는 더 강달러가 야기되고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떤 스탠스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될지도 굉장한 혼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경제적으로도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상당한 불안이 더 자극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충격이었는데 실물 경제적 충격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잠시 짧은 일시적 현상이라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진다면은 정말 여러 군데서 아우성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미리 선반영한다 그러지만 너무 이게 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취임 후에 무슨 뭐 긴급 행정명령으로 할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게 무역전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준석 교수님,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여러 무슨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편 관세 10% 그리고 이제 그 대미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만 가장 적자가 심한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것이 뭐 그냥 허풍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트럼프 일기 때 시작했을 때 중국 제품의 관세가 한 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마무리될 때 한 21%까지 이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거의 예를 보면 뭐 6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IRA나 뭐 칩스 같은 그런 뭐 전기차나 그다음 반도체 관련된 폐기나 축소도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방위비 뭐 13조 부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관세랑 이 세금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또 그러니까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심각한 수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산에 대해서 많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오히려 그래서 한국산으로 수입 대체가 된다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이외의 제3국에 수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작게나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그런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선제적으로 이런 지원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서 말씀해 주신 이 강달러와 그다음에 이렇게 고관세 이렇게 갈 경우에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 다시 또 고개를 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내할까요? 트럼프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렇게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내년에 한 4번 정도 인하할 계획도 지금 12월 FOMC에서 2번으로 줄였고요. 오히려 뭐 인상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뭐 우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기 때도 결국엔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렇게 강한 관세라든가 그런 정책을 입안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은 굉장히 뭐 세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뭐 우리가 열어두고 뭐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그 국제 뉴스 우리 언론들이 꼽는 국제 뉴스에 이거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네. 1억 원이 넘었다. 뭐 10만 불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김광석 교수님 이제 가상자산은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자산 시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으로 과도기에 있지만 과도기 초입 부분이다. 점차 정상적인 자산 시장 거래할 만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가상자산의 행보에 대해서 역시 뭐 환율도 전망하기 어렵고 나머지 변수들도 전망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지난 12월 FOMC 회의 때 FOMC 회의 공식 발표하고서 기자회견을 30분간 하는데 그중에 거의 말미에 한 기자로부터 그날의 주제와는 벗어난 주제지만 그 기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연준이 비축 자산으로서 보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그거 가치 있다 없다를 답변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연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 현재 법에 의해서는 연준 액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상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많이 실망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취임식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때 뭐 물론 CES에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공식석상에서 우리 연준 법을 바꾸겠다. 그렇죠. 뜯어고치겠다. 그리고 레드 수입 아니냐라고 강조하면서 이 연준 법을 바꿔서 금을 팔고 소위 비트코인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만으로도 가격은 출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만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조차 1,000조 원이 넘는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뭐 한국 주식, 한국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간접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가질 수가 없는 건 아니죠. 가치가 우상향한다고만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준도 뭐 소위 말하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일부를 금이 아닌 이제 비트코인으로 확보하는 법안만 구축이 된다. 그럴 의지가 있다. 그러려고 한다라는 종류의 발언만으로도 코인 시장에 관심이 더 주목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투자자의 규모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계좌하고 뭐 네. 같네요.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또 한국 주식에 실망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펼쳐지고 있는데, 예, 그런 발언만으로도 다시 실망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봐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 관련해서 네. 그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이미 뭐 입법이 됐다거나 뭐 우리로 치면 계류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화 관련된 법도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명확성이라든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CBDC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이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속도 빠르게 법제화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이제 법들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 행정부 이번에 이제 2.0 시대 그 캐비넷 내각들을 보면 뭐 부통령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은 비트코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네. 발언도 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효율부 장관 일론 머스크는 뭐 도치 코인의 뭐 옹호론자고요. 그래서 여러 정황이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하나의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앞으로 여기는 적응해 가야지 이걸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아까 김광석 교수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국장 떠나는 게 요즘 아주 유행어처럼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이 또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재만 골라서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뭐 엄밀히 따지보면 여러 가지 정치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글로벌 기술 혁신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만 이 말씀 드리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창조 경제,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소득 주도 성장.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철학이 있습니다. 현 정부도 철학이 있는데 그게 역동 경제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역동 경제입니다. 공정과 정의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창하는 바고요. 네. 역동 경제라는 그 스킴이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역동 경제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역동적임이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역동적이어서 글쎄 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 역동적임은 사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경제가 계속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동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력 산업 우리 반도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도 전체 수출의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또 역시 한 18%, 1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거의 40%에 육박한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걱정되는 게 한때 조선업, 철강, 이 중화학공업 다 미국이 독식했었어요. 뭐 물론 그전에는 영국이. 근데 그게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상당 부분 중국으로 뺏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다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소위 반도체 자동차인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뺏기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반도체라는 면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 파운드리라고 볼게요. 파운드리 업계에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이 전체 시장의 한 20% 이상을 장악했었어요. 네. 그리고 대만이 63% 정도.
근데 대만은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 점유율이 3분기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파운드리 업계에서 9.3%로 떨어졌습니다. 10% 밑으로 갔어요. 네,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럼 누가 메꿨을까? TSMC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3사, 파운드리 3사가 9.1%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3분기 기준 통계인데요. 4분기 통계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1분기 정도에. 그때는 뭐 안타깝게도 이미 추월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기차나 배터리라는 영역에서도 국내의 많은 배터리 기업, 자동차 기업 저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이 대량 생산 혹은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런 과잉 생산 전략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 경쟁력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주력 산업마저도 중국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추격되고 있음은 뭐 틀림없는 사실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준석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정말 아주 조그맣게 기대하지만은 트럼프가 더 세게 중국을 때려줘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그럼 교수님 그 반도체 자동차 정말 우리 주력 산업인데 이 네. 경쟁력이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다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 기재부 회의 가서도 산업부 회의 가서도 그 시나리오만 가정하지 마셔라. 관세 전전만 가정하지 마셔라. 미국이 그렇게 대응할 때 중국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 그렇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미 요소 공급 차단 경험했어요. 우리 관광객 차단 경험했어요. 한류 콘텐츠 차단하는 거 경험했습니다. 중국인 학생 한국으로 보내지 않는 한국 유학 차단도 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오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수도권 대학은 덜 충격이지만 지방 대학은요 반 정도가 중국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바이든의 요청대로 한국이 중국에 HBM 공급하지 마. 또 트럼프는 그거보다 더 센 걸 가져올 텐데 중국한테 협조하지 마. 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까지 맴도는 국면까지 가면 한국으로 하여금 우리 편 들어라는 입장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그랬을 때 중국이 과연 요소 공급 차단만 하겠느냐.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히토류, 게르마늄, 자동차 들어가는 소재들,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이 모두 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8년 전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 중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준이 다르죠. 이후 중국에 대한 소재 의존도는 더 커졌어요. 요소수 대란 겪었지만 처음에 뭐 대체좀 한다 그러다가 다시 갔죠. 다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게 중국만큼 또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 없으니까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책 공백이 발생해요.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역할을 한다.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방위도 신경 써야 되고 치안도 신경 써야 되고 국방도 신경 써야 되고 그만큼 경제에 대한 신경을 덜 쓸 수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 능력을 갖출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트럼프 2.0 시대의 소용돌이에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기업 스스로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가계도 대응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순간 아닌가 좀 걱정하는 마음에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주 이거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 수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인데요. 그 부분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저도 이제 조선업과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트럼프의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저는 그때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국방산업과 MRO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과 뭐 소위 K방산이나 뭐 조선업 협조 방산 영역에서의
혹은 MRO적인 협조 이것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트럼프는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더 대대적으로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동과 지정학적 싸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2년 전부터 미국은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유 수출국입니다. 물론 원유 최대 생산국인 건 이미 오래전부터고요. 수출국으로도 순수출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더 개발한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유조선과 LNG선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이 유럽 말고 위에 있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전쟁 끝내주겠다. 전쟁 끝내주겠다. 그럼 전쟁 끝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친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뭐를 취하려고 할까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 해운업과 협조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아마 더 많은 가능성이나 기대도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수주하고 외교 안보적 협상을 잘 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돼서 한국 대통령과 통화만 하면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네. 뭐 그냥 우스개로만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교수님, 우리나라 산업 중에 이렇게 이제 이 조선이나 또 방산 일부 이렇게 좀 상당히 트럼프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산업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 만한 산업도 있을까요? 예, 뭐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산업이 그 중에 하나 저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기 때 이미 그 원전 산업에 대한 부활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예.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지난달이죠. 팀 코러스라는 원전 수출 파트너십도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 미니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형 모듈 원전에 네.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에 이은 제3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원전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조합이 그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필요가 있겠죠. 예. 조선 방산 외에도 원전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적으로 내년 1월에는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CES도 있고 JP 모건 헬스케어도 열리고 하는데 성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분명 이제 CES에서 기존에 강조해 왔었던, 그러니까 전년도 CES와 다른 기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게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이때 부상했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바이든의 테마주에 쉽게 말씀. 그렇죠. 그죠? 네. 소위 탄소 중립, 또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그리고 뭐 ESG 경영 철학. 이게 소위 지난 4년 동안의 유행과 같았던 대주제입니다. 그러네요. 산업 전반 경영 과제 관점에서. 근데 당연히 트럼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하려고 하는 일, 그게 바로 유엔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예. 나토 탈퇴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국제 조약을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한 번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있죠. 결국은 바이든이 밀었던 그런 뭐 그린 에너지 관련, 에너지 전환 관련 그런 산업은 더 이상 유망 산업으로 이렇게 주목되지 않을 것이고 CES에서도 뭐 탄소 저감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머스크가 강조하는 산업, 네. 바로 우주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이 더 주목될 것이고 이런 영역에 더 많은 돈의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양자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뭐 메타버스가 대유행하다가 네. NFT가 대유행하다가 네. 그리고 뭐 ESG나 혹은 뭐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ESS 이런 게 또 부상하다가 또 한때는 전기차 배터리가 부상하다가 그러면 25년에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머스크와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규제 완화할 만한 그 산업 섹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주와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돈의 유입을 더 이끌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는 돈, 한 가지는 법을 좌지우지할 텐데 돈은 연방 정부 예산을 가급적이면 그런 산업으로 가져올 거예요. 왜 비효율적인 이런 산업에다가 돈을 넣어? 이쪽으로 넣어. 그래서 우주 산업과 자율주행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하는 데 돈을 쓸 것이고요. 두 번째 법은 규제 완화인데 이런 산업들은 다 규제에 접촉되는 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해서 오히려 20년 후의 미래를 규제를 그 틀에 맞게 갖춰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돈의 유입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니 무브먼트를 보실 때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단순히 뭐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라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산업의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는 그런 계기라고 봐야겠네요. 자, 이준석 교수님, 내년 이익이 그래도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어떤 게 또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김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 저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트럼프 플러스 머스크가 어떤 산업을 뭐 강조를 하느냐에 그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뭐 인지하고 있는 AI 쪽, 그래서 뭐 특히 저 이제 생성형 AI 쪽의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도 뭐 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기술이나 뭐 서비스가 2025년부터 이제 활성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은 어떻게 보면 국방과 이제 방산과 아주 밀접하죠. 과학 기술 예. 두 개를 접목시키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주 산업도 뭐 하나의 큰그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뭐 스테디셀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엊그저께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그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리드는 뭐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주목할 만한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와 관련돼서 그 생물보안법이 그 통과가 안 됐습니다. 11월에 최근에 통과가 안 됐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었으면 생물보안법에 대한 것도 다시 아마 이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사에서 생산하는 그런 뭐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가해질 것이고, 그럼 이제 저희가 위탁 생산이라든가 그래서 뭐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 바이오 산업도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볼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 바이오 회사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사에 전혀 관계없는 예컨대 뭐 철강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를 뭐 자회사로 둔다거나 그래서 무늬만 바이오 회사 M&A를 통해서 그 정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무자본 M&A를 통한 그런 바이오 회사도 많이 요즘 시장 투자자들은 뭐 그런 거 한방에 당해가지고 웬만큼 다 걸러내는 성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내년 시장 전망과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특히 이준석 교수님 그 밸류업 TF도 참여하셨으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1년 내내 밸류업 외쳤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 코스피 PBR이 0.83배 아주 역사적인 저점으로 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밸류업 가능한 겁니까? 0.83에서 아마 이번 주 들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밸류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단계입니다. 시장 가치가 있고 본질 가치가 있는데 여지까지 우리나라의 가치가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너무 낮다.
그게 이제 PBR에 뭐 일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장 가치를 본질 가치만큼 끌어올리자는 게 어떻게 보면 1단계 밸류업이고 본질 가치 자체를 높이는 것이 이제 2단계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1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여지껏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여러 뭐 원인 분석도 나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기업 지배 구조 뭐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좀 낮다. 소위 말해서 ROE가 낮다. 그런 얘기들이 요인들이 지적이 됐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요인 중에서 주주 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봤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 환원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둔 그런 요소고요. 그래서 뭐 그 계엄 전국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밸류업 지수 자체는 코스피 200 지수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높게 플러스를 약간의 보였었는데 정치적 리스크로 그냥 한 방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크게 그래서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요. 과연 밸류업이 진정으로 될 것이냐라는 우리 앵커님의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단 기업의 뭐 전망치가 밝지 않아서 사업 계획도 좀 다시 짜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실적이 좀 동반을 한다면 조금 또 다른 그런 면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뭐 열심히 기업 활동해가지고 이익을 내고 매출이 늘어났으면은 주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기업들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 앞서 짚어보신 대로 그런 점들이 결국 주가하고 밀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 네.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달렸다. 네. 내년에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도 위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연준의 금리 정책도 기조가 조금은 이제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기조하에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또 일부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워런 버핏이죠. 예. 근데 제가 워런 버핏 말만 듣고 의사결정하지는 않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30%를 지금 현금으로 확보했거든요. 그럼 최대치거든요. 근데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뭐를 팔았느냐? 애플을 팔았거든요. 네. 그럼 지난 1년 동안 애플이 어땠을까요? 많이 올랐죠.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네.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까먹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워런 버핏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워런 버핏이 첫 번째로 투자해서 경영권을 획득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도 경영권 확보하고 망했습니다. 무슨 회사였을까? 섬유 회사였거든요. 다 이 섬유 산업 내줬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워런 버핏은 뭐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금 보유 최대로 늘렸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의사결정하시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사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5%까지 왔습니다. 네. 33% 2007, 8년에 기록을 하다가 근데 기술적 분석만 보면 33에서 40으로 오를 때도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40에서 45 오를 때도 고점이라고 했어요. 45에서 50 오를 때 굉장한 회의론을 가졌습니다. 네. 역시 55로 오를 때도 닷컴 버블 때랑 유사하다 하면서 회의론을 많이 갔죠. 근데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 분석을 보면 이렇게 오른 기업들은 무엇을 해왔을까? 소위 가장 대표적으로 테크놀로지 기업들, 맥세븐 기업들, 이 기업들은 뭐 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계속 미래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올랐느냐, 미래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올랐느냐, 이게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 한 10위권 안에 드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한 해 테크놀로지에 해당 기업의 이 R&D 예산이 지출하는 R&D 예산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 민간 공공 R&D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계속 미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슬라도 또 미래 가치를 제한하죠. 우리 우주로 날아갈 거야. 달 탐사 갈 거야. 거기서 광물 캐올 거야. 중국이 자원 가지고 공격하겠지? 우리 달에서 가져올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미래 청사진을 계속 제시하는 R&D 지출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정말 뭐 버블이 터질까라는 것을 그냥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상상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줘 왔으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도 뭐 미국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금리 정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텐데 트럼프 취임 직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1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예고한 대로 매파적 기조 이게 계속 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매파적 기조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나운스도 했고 이제 점도표에서도 내년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FOMC 그 위원 12명 중에 4명이 내년에 1월에 교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매파 셋, 비둘기 셋, 그리고 중도 여섯 이렇게 지금 뭐 굳이 성향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3대 3대 6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임명된 분들을 보면 매파 쪽이 둘 그리고 비둘기 쪽이 하나 그래서 매파 쪽이 조금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저밸류 상황이고 미국은 고밸류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랬던 가상자산 또 그리고 금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내년 투자 승부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려본다면 일단 저는 K 방산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행보를 잠깐 주목을 해본다면 일단 나토로부터 탈퇴할 거예요. 그러면 나토 기존 회원국들은 뭐 하려 할까요? 자주 국방력을 갖추려고 국방 예산을 다 올려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 국방 예산을 올려잡듯이 역시 미국의 트럼프의 드라이브가 자주 국방력 니네들이 갖춰라. 나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방위비 예산 더 지출해라.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세계의 각국은 스스로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고 또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 산업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하나 강조할게요.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정확히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의 방위비 예산을 합친 거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민간이 총을 사진 않잖아요. 민간이 탱크를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만큼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결정되고 그게 커지면 커지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것 하나는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은 거래처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같이 그 점유율만큼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춰라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좀 격돌할 것처럼 긴장되게 조성될 때 이럴 때 더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행보가 있고 그때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적으로 잘 대응만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말고 좀 그때쯤에 좀 대응을 잘 한다면 이 국방 산업에서도 상당한 기회를 더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K방산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교수님. 뭐 지금 정치 리스크하고 뭐 FOMC 문제, 트럼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 외에 추가로 뭐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는 것들이 이제 그 WGBI 그 우리 저희 편입된 거요. 예. 그게 이제 11월에 10월에 편입 발표를 했지만 국채 50년 물만 이제 편입이 됐고 실질적인 편입은 내년 11월에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11월부터 WGBI 이제 지수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면 한 3년에 걸쳐서 한
10조 정도의 자금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유입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환율 안정, 뭐 금리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WGBI 지수 편입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체거래소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 아직 뭐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3월 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를 시작을 하면 이제 저녁 8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정도에 이제 저희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성이 제고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거래소가 시작이 되면 그 거래량의 한 10%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시장 그 가격 상승의 하나의 그 유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대체거래소 시작도 조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풀립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이제 뭐 전산 그것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이유 자체가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아마도 재개를 할 겁니다. 만약에 또 재개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불확실성을 또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31일 이후에는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MSCI 선진국 지수도 다시 한번 이제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 5월에 심사를 하고 6월에 발표가 납니다. 대개 실제 편입까지는 2년이 걸리지만 그 워치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플러스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증시 주변의 그런 내용들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증시 주변 안팎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자, 끝으로 이 김광석 교수님. 네. 내년 시장 전략 정말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방송인데 첫 시작했던 그 말씀과 복선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보면 소용돌이가 앞에 져 있고 우리 배는 스스로 난파될까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 전략 관점에서 오히려 이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나눴던 그 대화에서 오히려 그게 반사이익이 된다. 소용돌이가 그런 부분들,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좀 기회를 잘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난파될까 두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난파 뭐 이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난파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견고하게 또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움직임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불확실성이 정말 말 그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한국에 대한 또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여정이 보이는가 이것은 굉장한 기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아마도 너무나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도 인하할 만큼 많이 인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벗과 맞물려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되는 그런 국면일 때 특히 마침 소용돌이를 잘 우회해 나갈 만한 반사이익도 등장할 만한 그런 섹터 영역의 경우에는 상당한 돈의 이동이 또 집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물급필반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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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고등학교 교실 교훈으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변화를 스스로 만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힘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저력이 있죠. 어떤 세상이 오든 버티고 기회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제응징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